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시장을 뒤흔든 캐리 트레이드 함께 하실 분 테이바랩스 강승희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 대폭락 당시에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달러에 이어 위안화 트레이드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기서는 중국의 저금리 환경, 이 약한 내수와 경제 둔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엔화가 금리가 낮아서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한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게 이제 유행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빚을 갚아야 된다. 이래서 이제 폭락을 했었죠. 그 폭락을 하면서 잠깐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제 뭐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 하다못해 요즘은 또 이제 원화 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 빌려서 다른 거 투자한다. 해외 투자.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해외 투자하는 것들도 실제로는 원화를 빌려서 투자하는 거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로 투자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상에서 보면은 위안화가 실제로 다른 나라 통화 대비해서는 강세가 덜 되고 있어요. 원화나 아니면 엔화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위안화를 빌려서 그러면 또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뉴스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종류가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안화 청산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위안화 청산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엔화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위안화 강세가 되고 있고 그러면 캐리 트레이드를 하면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손실을 언와인드한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해외 IB들에서 시티, 골드만, 노무라 이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위안화를 빌려서 캐리 트레이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얘기는 결국은 강세가 계속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강세가 계속될 수 없다는 얘기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기가 별로 안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청산되니까 강세가 될 거다. 한쪽에서는 기회다. 지금 빌려서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를 해라. 이렇게 두 종류가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중국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그 자금을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외국 통화나 자산으로 변환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악재일지 기회일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가 뉴스화되고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안화를 빌리거나 위안화로 투자하는 게 다른 나라 통화 대비해서 그렇게 편하지는 않거든요. 아직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있는 중앙은행이 환율 개입 비슷하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시작해 이렇게 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빌려서 투자하기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그 부분 청산되는 우려를 보기보다는 현재도 약간 잠잠하고 있지만 오히려 엔화나 아니면 원화나 환율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그걸 빌려서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비투죠. 비투인데 보통 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건 이자율 차이만 가지고 트레이드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빌려서 다른 나라 통화.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차트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기준금리들이 미국은 5.5%, 그다음에 유럽은 4.25%, 중국 3.35, 한국이 3.5, 일본이 0.25예요. 근데 0.1에서 0.25 올라왔다고 저번에 폭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교하시면 너무 낮잖아요, 일본만. 그러니까 당연히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직도 훨씬 더 금리만으로 보면 유리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이런 통화를 빌려서 이쪽 왼쪽에 있는 통화를 빌려서 오른쪽에 있는 브라질 10%, 멕시코도 10.75%, 인도 6.5, 인도네시아 6.25 이런 등등 나라들의 이제 통화에 투자를 해서 이자를 계속 누적해서 수익으로 가져간다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도 그렇고 계속 금이 이제 고가를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것들도 이런 거에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안화 트레이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달러 그리고 원, 위안화 트레이드 등이 등장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럼 끝난 것이냐라는 의견까지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아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파도가 한 번 더 넘어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보통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을 빌려서 다른 걸 사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통화와
그 빌리는 통화 두 개의 금리 차만큼을 수익으로 꾸준히 번다라는 쪽을 포커스를 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할 때는 그쪽만 포커스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해졌어요. 이걸 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엔화 대출하는 거,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거주자들이 단기 대출하는 거, 뭐 그다음에 일본 개인들이 증권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엔화 선물들 가지고 투기 거래라는 거, 그다음에 개인들도 FX 마진 거래라 그래서 보통 이제 증거금 넣어놓고 외환으로 막 사타 팔았다 하는 거래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래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이거 외에도 장외 파생 상품으로 기업들이 외환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그런 경우들까지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엔화와 연동돼 있는 모든 것이 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관찰 대상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꾸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원화가 되게 강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오히려 원화 환차손 어떡하냐 이러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 주식 빠지면서 원화까지 강세가 되니까 환차손까지 해서 굉장히 손실이 크다 막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뭐 회피했었는데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 올라갈 때는 2배로 벌고 있었는데 원화도 벌고 그다음에 주식도 벌고 거꾸로 내려가니까 주식도 깨지고 양쪽 다. 원화도 깨지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또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항상 보실 때 그 대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이제 금융시장의 문제점은 결국 빚투가 문제고 빚을 져서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났을 때 항상 이제 다 반대 매매가 나간다. 그리고 반대 매매가 나가면 지난번처럼 급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외 주식 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까지도 체크 포인트로 짚어봤습니다. 최근 BOJ 우에다 총재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 역시 되짚어 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나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 시장 영향 어떨 것으로 지켜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일본행 부총재가 금융시장이 계속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동향을 주시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빚을 가지고 지는 게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엔화로 대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한 규모예요. 근데 여기 앞부분 이렇게 올라왔을 때가 이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 그래서 2007년대 미국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대출이 늘어나다가 결국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완전히 또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쭉 내려갔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거의 그때보다 더 많아요. 빚이. 은행권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거 청산이 됐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에다 총재가 얘기하는 이제 지금 금리를 더 인상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완전히 이제 뭐 니케이서부터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내렸는데 아직도 BOJ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하는 부분을 지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BOJ의 의사보다는 두 가지 이제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일본이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근데 원래 지금 엔화가 강세가 됐던 요인 중에 하나는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 국민들이 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이씨 어쩔 수 없다 그러고서 다시 강세를 허락을 해줬는데 강세가 됐더니 이제 기업 수익이 감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상 최대 분기 이익을 냈어요. 근데 이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계속 줄어드니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그 금리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거나 그러니까 올리는 방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지금은 일단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해야 될지 아니면 기업들은 계속 실적이 나빠질 거잖아요. 그럼 또 주가가 빠지면 경제가 다시 또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 양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간에 좀 서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시다 이제 총재가 이제 사임을 했죠. 사임을 했는데 이게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이제 좀 금리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도 크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답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다음 후보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쪽을 밀어주자니 국민을 밀어주자니 약세를 가야 되고 강세를 가야 되고 또 기업을 밀어주자니
약세로 가야 되고 양쪽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결국 정치적 선택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포커스가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9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GPT한테 좀 될 만한 사람 4명만 뽑아줘. 오, 그랬- GPT한테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4명을 일단은 뽑아줬어요. 그래서 이 4명 중에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현재 강세가 되고 뉴스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4분 중에도 파가 둘로 나뉘죠. 한 약세도 괜찮아, 균형적으로 발표를 해야 돼라고 보는 이제 고바야시, 그다음에 고이즈미 뭐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아니야, 우리는 BOJ 정책,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올리는 정책을 지지해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이시바, 그다음에 타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누가 될지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졌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은 누가 또 총리가 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됐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PT가 선정한 4분의 후보자와 함께 엔화의 방향 계속해서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향방을 찾아볼 수 있는 힌트는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본 쪽에서 보기보다는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하를 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다음에 뭐 주가로 보면은 금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같이 발표요. 그런 두 가지에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엔비디아 실적으로 이제 넘어가서 엔비디아밖에 뉴스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실적도 엄청 잘 나왔어요. 30빌리언 나와서 300억 불 정도의 수익도 발생을 했고 뭐 마진율도 75%고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발표가 됐으나 지금 한 7, 8% 빠지고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역시 금리, 미국 금리 쪽이 더 지금 엔 쪽도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면 지금 이쪽 차트 한번 보시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엔화도 같이 강세가 돼요.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이 엔 달러고요. 달러 엔이고 그다음에 이 주황색이 금리인데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면 밑에 보시면 엔화가 강세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낮추면 강세가 되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지금 미국이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엔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은 미국이 50pp를 하면 강세가 더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140엔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훨씬 더 이제 주가에 영향을 다시 주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은 이제 143, 144엔에서 그대로 있으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캐리 트레이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140엔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엔화에서 손실 나고 또 주식에서 손실 나고 그러면은 빌린 돈이니까 또 갚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다시 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현재 빚이 많다는 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시기가 언제이냐 아니면은 지금 환율이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BOJ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도 이제 레벨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일단 변동이 천천히 돼야 된다. 빨리빨리 움직이면은 이게 마진콜이 나오잖아요. 천천히 가면 돈을 빌려서 조금씩 이렇게 증거금을 더 넣을 수 있는데 갑자기 가면은 빌려 넣을 돈이 없는 거죠. 손실이 너무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현 환율의 변동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의 변동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체크 포인트 삼아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계속해서 캐리 트레이드가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배경 역시도 궁금한데요. 여기에 더해서 신흥국 통화 등락세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이쪽 통화들이 거꾸로 변동성이 더 심해지거나 네. 아니면 거기서 실제로 약세로 가거나 이러면은 손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환율로 트레이드하는 이제 캐리 트레이드에서 핵심 리스크 요인이 결국 변동성이에요. 환율이 변동이 덜해야 지금 여기서 눈으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0%에 빌려서 브라질의 10%에다 투자를 했으면 환율이 10%만 변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10%가 이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캐리 트레이드들은 이거를 이제 돈을 더 빌려요. 증거금처럼.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20% 수익이 나는 거죠. 2배만 해도. 그러니까 환율 변동성이 적다면 20% 수익이 그대로 나지만 보통 브라질 통화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10%에 가깝게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환율이 변동이 안 되면 땡큐인데 환율이 변동이 되면서 환에서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봐야 한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미국 달러 같은 경우가 계속 약세 쪽으로 돌아가는 게 계속 진행이 될 거냐, 그리고 그 미국 금리가 계속적으로 낮아질 거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더 보시면서 나머지 통화들과의 관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흥국 통화 역시도 꼭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캐리 트레이드 현명하게 바라보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아까 미리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140엔이 무너지는 상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고서 거기서 변동성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캐리 자금으로 매수하거나 매도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도 매수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현물 시장에서만 뭐 외국인 매수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그러니까 파생 상품들로 거꾸로 우리나라를 매수했다가 그걸 청산할 때는 한 번에 다 청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봤던 그런 사태가 완전하게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한 135엔, 뭐 140엔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불안하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